예,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 중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첫 경선지는 호남이죠. 그래서 더 뜨겁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들 지지율이 본선을 방불케 하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대리인 인터뷰인데요. 답하기 편한 질문, 이미 많이 나온 질문들은 다 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네티즌들이 뽑은 문제적인 키워드, 좀 불편한 질문들 이런 걸 중심으로 짧은 인터뷰를 4명 모두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 명 한 명 전부 만나보죠. 먼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송영길 총괄본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공통 질문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여러 공약 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고용 절벽, 인구 절벽으로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어서 공공 분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분야 그리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분야 네 파트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는 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예. 저는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하면 적폐청산 이거 먼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씀 먼저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영길 본부장. 앞서 예고드렸듯이 오늘 인터뷰는 그냥 평범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우리 청취자들이 이미 보내주셨던 또 지금 보내고 계신 문제적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제적 키워드 저 불편한 질문 꼭 묻고 싶은 질문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첫 번째가 측근과 친노 패권 이런 키워드가 꼽혔습니다. 많이 들으신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친노 패권 진짜 없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간 국민의당 보면 안철수 패권, 안철수 사당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종인 대표도 잠깐 대표를 맡았던 순간에 셀프 공천 2번에 이어서 자기 측근들을 비례대표로 많이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허. 모든 정치 권력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재인 패권은 어떤 가치 지향적인 강력한 어떤 이권을 나눈 것이 아닌 동지적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동지적인 면이 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많이 선두에 서서 공격을 받아왔습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면에서 과도한 면이 좀 일부 나타나서 문제가 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 취지 자체는 가치 지향적인 강력한 어떤 동질적 집단 옹철인 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패권을 넘어서 그런 패권 논란을 넘어서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문재인 후보의 확고한 방침이고 그래서 제가 친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에 남아있으려 그러는데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저를 임명한 것 자체가 그러한 의지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권을 나누는 그런 패권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으로 뭉친 방어를 하다 보니까 더 이게 단단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공격을 막다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문재인 후보를 놔두고 모든 보수 언론들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거를 막는 과정에서 이런 면이 좀 생겼다고 봅니다. 근데 느꼈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없다고 하고 이러면은 왜 주변에서 그렇게 느끼는가 이제 이유를 찾아봐야 될 텐데. 그건 이제 어디나 그 상황을 주도하고 1등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야 될 어떤 숙명적인 비판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명적인 비판. 알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 측에서 나오는 답변, 친노 패권이란 키워드에 대한 답변은 그것. 두 번째 키워드는요. 문제적 키워드. 네거티브가 꼽혔습니다. 네거티브. 네. 안희정 지사가 어제 SNS에다가 올린 글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 떨어지고 질리게 만든다. 자신이 하면 정책 비판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냐? 굉장히 강한 발언이었는데 이거 문재인 캠프에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안희정 지사의 돌직구 발언에 대해서. 네. 아마 안희정 후보께서 이 여의도 정치를 안 해봐서 처음 이런 것을 아마 겪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충청도 도지사로 계시면 아무래도 저도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로 좀 다르거든요. 국회 정면으로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
치열한 어떤 논쟁을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공격은 저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너무 주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 논란이 됐던 게 전두환 그 표창 논란이 됐던 건데, 예. 그럼 그 문장 문재인 후보의 문장을 앞뒤를 다 보더라도 전두환의 표창을 받은 걸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75년도 긴급조치 9호 시제에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예.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서 오죽했으면 그 전두환 같은 사람한테까지 표창을 받을 정도로 내가 국방 의무에 충실했냐를 강조하는 단어법적 표현인데, 단어법적 표현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지적하는 것, 다른 보수 언론이 이걸 꼬투리 잡은 건 모르지만 예. 이것은 좀 그냥 네거티브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른 건 정책 검증이나 어떤 검증은 서로 간에 치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안희정 후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대연정이라는 얘기를 안희정 후보가 했을 때도 앞뒤 다 잘라내고 마치 누구와도 상관없이 손잡는다라고 해석을 해서 저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공격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거야말로 정책 비판이 될 수 있는 게 연정과 협치는 다릅니다. 연정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내각을 나누고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도 박근혜의 그런 헌법 농단 사태를 옹호하는 세력과 어떻게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장관을 나눠주고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반대하고 실현 불가능한 개념을 연정과 협치를 혼동돼서 쓰기 때문에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협치할 것입니다.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와. 그러나 같이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뭐 그 적폐청산 안 된, 개혁이 안 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연정한다. 뭐 이런 설명을 계속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아니 그쪽에서도 허용하지 않죠. 책임 정치 원리에도 반하고 여야가 있는 정치를 위해 하나의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연정을 하겠다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정부를 같이 구성할 수가 없죠. 그럼 왜 정권을 교체했습니까 우리가? 예. 잘못된 걸 바꾸려는 것인데 이 정권과 같이 권력을 공유하는 공동 대연정 정부를 만나는 것은 정권 교체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정권 교체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이 부분은 뒤에다가 또 질문 드려보기로 하죠. 자, 두 가지 불편한 키워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문재인 하면 기억해 주십시오. 희망 키워드는 뭔가요? 문재인 광화문 대통령을 말씀했습니다. 고구마 편도 있었습니다만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퇴근하고 나면 남대문에서 서민과 함께 소주 한 잔을 들이킬 수 있는 대통령, 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적폐를 청산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상속자의 나라가 아니라 창업자의 나라를 만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대통령. 예, 그런 키워드입니다. 또 키워드. 저는 이제 문재인의 문을 문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 헬조선을 탈출하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이다. 여는 문. 도어다. 문 대통령이 되겠다. 저 송 의원님, 이 질문 이 준비 안 되셨으면 답변 준비 안 되셨으면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청취자 질문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요. 그 민주당 경선의 사전투표 결과가 어제 하루 종일 유출이 돼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 부정투표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무효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정투표가 아니라 실제로 250개 투표소에 각 후보자의 대리인 4명의 참관인이 돼서 약 1000명의 참관인이 그 개표 결과를 같이 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대한 차단해서 공식적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이지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거는 제대로 된 건데 그 결과를 우리는 하자는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발표를 안 하기로 했으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하게 유출될 수밖에 없다. 단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부정선거라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노출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부득이하게 노출이 돼서 이게 뭐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거 갖고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철저히 당 선관위에서 아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미리 드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질문이 아니지만 즉석에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송영길 본부장, 송영길 대리인을 먼저 만났습니다.
대리인 인터뷰 두 번째는 안희정 후보 캠프로 가보죠.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는 박영선 의원 멘토 단장이 나오셨어요. 박영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드릴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네. 똑같은 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가겠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 공약 중에 다 잊으시더라도 여러분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 오늘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습니다. 예. 3년 만에 진실이 인양되는 이 현실 앞에서 이제 낡은 시대를 벗어내고 새 시대의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의 새 대통령은 대연정을 통한 정치개혁, 그리고 대개혁을 통한 적폐청산, 그리고 대통합으로 안보위기와 국론 분열을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 교체를 만들고 새 시대의 새 대통령이 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대 교체라는 공약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걸 고르겠다 이 말씀. 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미 나온 단어 대연정. 네. 안희정 후보를 향해서 청취자들이 뽑은 첫 번째 문제적 키워드가 바로 이 대연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왜 불편한 질문이냐면 청산의 대상들하고 손을 잡는 대연정은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네. 외연은 넓어질지 모르지만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 또 야권 지지자들 뭐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의아하고 또 익숙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그 방법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 방법으로 대연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적폐청산의 세력과 손을 잡는다라는 지금 비판이 있는 건데 적폐청산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된다?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요. 탄핵. 국회의원 200석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자유한국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바람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또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정문에 수록하려고 해도 의석 200석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것은 대연정을 하지 않고는 그것을 현실로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연정을 하지 않는 대연정을 반대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 예. 이것은 말뿐인 거짓말입니다. 말뿐인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200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대연정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안희정 지사한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무엇이 적폐청산입니까? 적폐청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예.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정의가 사라진 공화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청산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기 위한 대연정이 방법론인 거죠. 방법론. 근데 네. 앞에서 송영길 본부장,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측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협치까지는 가능하지만 연정이라는 건 개념이 다르다. 어떻게 그들과 연정을 할 수가 있겠냐?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다. 저는 문재인 캠프가요. 예. 굉장히 커튼 속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커튼 속에요? 네, 왜냐? 지금 1000명이라는 서로 그 가치를 달리하는 영입 인사들을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문 캠프, 예. 네. 그리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대연정을 하게 되면요. 각 당이 서로 합의문을 씁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연정을 한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공동으로 가진다. 예. 이렇게 합의문을 쓰고 이것을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캠프 속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뭐 협치니 연정이니 하면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단어 속에 그런 어떤 그 혼란의 정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허. 그것은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 그러나 대연정이라는 것은 예. 국민과 소통하면서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게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다. 현실적이고 투명하고 알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캠프의 그 1000명의 영입 인사들은 대통령을 위한 하나의 권력을 향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똑같이 시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문제적 키워드로 갑니다. 뭐냐면 막판 돌변입니다. 뭐냐. 원래 아름다운 경선 외치면서 이제 상대 공격도 상당히 자제해오던 안희정 후보가 어제 새벽에 SNS에다가 문재인 정 떨어지고 질리게 만든다. 자신이 하면 정책 비판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냐 이런 글을 직접 쓰셨어요. 문 캠프에서는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불쾌해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 글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후보는 평상시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저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처음 느낌이었죠. 오죽했으면? 네. 오죽했으면 저런 글을 썼을까. 뭐가 그렇게 오죽했으면 쓰셨을까요? 뭐가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켜켜이 쌓였던 그 낡은 틀에, 낡은 정치에 대한 패단을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를,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전두환 표창 가지고선 안희정 지사 측, 이재명 시장 측에서 네거티브를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했지,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 한 게 뭐 있냐.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은 워낙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받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 좀 그렇게 지나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전혀 이게 네거티브적인 공격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자, 공수부대에서 상을 받았다. 내가 군인으로서 열심히 복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반어법적이라고 하셨어요. 5.18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그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두환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치가 떨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전두환 장군이라는 경어 호칭까지 써가면서 저 같으면 만약에 그 공수부대에서 표창을 받았으면 저는 단순하게 제가 공수부대에서 표창을 받았고 이렇게 군복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저는 발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의식의 발로다. 근데 반란군의 우두머리로부터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그래서 이제 반어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더군다나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만약에 반어법적인 것이었다면 왜 이 사진은 내가 고른 것이 아니고 TV 토론팀에서 골라준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할까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렸다라는 표현 쓰신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 후보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골라준 TV 토론팀이 잘못됐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리더십. 이것은 저는 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건 워낙 오늘 청취자 질문이 많아서 질문 드릴게요. 사전에 저희가 드린 질문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경선 결과 사전 유출 논란. 이거 지금 안희정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요. 문재인 캠프 쪽에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분들이 이것은 찌라시다,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앞에서 송영길 본부장은 가짜뉴스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유출이 된 거다만 하셨는데. 유출이 된 거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찌라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당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그 찌라시라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그럼 그쪽 캠프에서 유출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저희는 이게 뭔지 몰라서. 오늘 오전까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뉴스인지 찌라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와의 네거티브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더 문자 폭탄 보내고 막 의원들한테 공격하고 하는 이런 그런 보이지 알겠습니다. 않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하고 이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시간 네.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로 또 동등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박영선 멘토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희정 후보 측의 대리인으로는 박영선 의원 멘토 단장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건 이제 이유를 찾아봐야 될 텐데. 그건 이제 어디나 그 상황을 주도하고 1등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야 될 어떤 숙명적인 비판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명적인 비판. 알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 측에서 나오는 답변, 친노 패권이란 키워드에 대한 답변은 그것. 두 번째 키워드는요, 문제적 키워드. 네거티브가 꼽혔습니다. 네거티브. 네. 안희정 지사가 어제 SNS에다가 올린 글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 떨어지고 질리게 만든다. 자신이 하면 정책 비판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냐? 굉장히 강한 발언이었는데 이거 문재인 캠프에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안희정 지사의 돌직구 발언에 대해서. 네. 아마 안희정 후보께서 이 여의도 정치를 안 해봐서 처음 이런 것을 아마 겪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충청도 도지사로 계시면 아무래도 저도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로 좀 다르거든요. 국회 정면으로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 치열한 어떤 논쟁을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공격은 저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너무 주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논란이 됐던 게 전두환 표창 논란이 됐던 건데, 예. 그럼 문재인 후보의 문장을 앞뒤를 다 보더라도 전두환의 표창을 받은 걸 자랑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75년도 긴급조치 9.5 시대에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서 오죽했으면 그 전두환 같은 사람한테까지 표창을 받을 정도로 내가 국방 업무에 충실했냐를 강조하는 단어법적 표현. 한번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첫 번째가 측근과 친노 패권. 이런 키워드가 꼽혔습니다. 많이 들으신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친노 패권. 진짜 없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간 국민의당 보면 안철수 패권, 안철수 사당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종인 대표도 잠깐 대표를 맡았던 순간에 셀프 공천 2번에 이어서 자기 측근들을 비례대표로 많이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허. 모든 정치 권력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재인 패권은 어떤 가치 지향적인 강력한 어떤 이권을 나눈 것이 아닌 동지적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동지적인 면이 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많이 선두에 서서 공격을 받아왔습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면에서 과도한 면이 좀 일부 나타나서 문제가 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 취지 자체는 가치 지향적인 강력한 어떤 동질적 집단 업무처리인 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패권을 넘어서 그런 패권 논란을 넘어서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문재인 후보의 확고한 방침이고 그래서 제가 친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에 남아있으려 그러는데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저를 임명한 것 자체가 그러한 의지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권을 나누는 그런 패권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으로 뭉친 방어를 하다 보니까 더 이게 단단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공격을 막다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문재인 후보를 놔두고 모든 보수 언론들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거를 이제 막는 과정에서 이런 면이 좀 생겼다고 봅니다. 근데 느꼈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없다고 하고 이러면은 왜 주변에 광화문 대통령을 말씀했습니다. 고구마 편도 있었습니다만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퇴근하고 나면 남대문에서 서민과 함께 소주 한 잔을 들이킬 수 있는 대통령. 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적폐를 청산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상속자의 나라가 아니라 창업자의 나라를 만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대통령. 그런 키워드입니다. 또 저는 이제
이제 문재인의 문을 문이라 그러고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 헬조선을 탈출하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이다. 여는 문. 도어다. 문 대통령이 되겠다. 송 의원님, 이 질문 준비 안 되셨으면, 답변 준비 안 되셨으면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청취자 질문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요. 네. 그 민주당 경선의 사전투표 결과가 어제 하루 종일 유출이 돼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 부정투표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무효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정투표가 아니라 실제로 250개 투표소에 각 후보자의 대리인 4명의 참관인이 돼서 약 1000명의 참관인이 그 개표 결과를 같이 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대한 차단해서 공식적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이지. 예.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거는 제대로 된 건데 그 결과를 우리는 하자는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발표를 안 하기로 했으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하게 유출될 수밖에 없다. 단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부정선거라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노출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부득이하게 노출이 돼서 이게 뭐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거 갖고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철저히 당 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어법적 표현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지적하는 것. 다른 보수 언론이 이걸 꼬투리 잡은 건 모르지만 이것은 좀 네거티브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른 건 정책 검증이나 어떤 검증은 서로 간에 치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희정 후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대연정이라는 얘기를 안희정 후보가 했을 때도 앞뒤 다 잘라내고 마치 누구와도 상관없이 손잡는다라고 해석을 해서 또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공격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야말로 정책 비판이 될 수 있는 게 연정과 협치는 다릅니다. 연정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내각을 나누고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도 박근혜의 그런 헌법 농단 사태를 옹호하는 세력과 어떻게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장관을 나눠주고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반대하고 실현 불가능한 개념을 연정과 협치를 혼동돼서 쓰기 때문에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더라도 협치할 것입니다.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와. 그러나 같이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그 적폐청산 안 된, 개혁이 안 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연정한다. 이런 설명을 계속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아니 그쪽에서도 허용하지 않죠. 책임 정치 원리에도 반하고 여야가 있는 정치를 위해 하나의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하, 알겠습니다. 정부를 같이 구성할 수가 없죠. 그럼 왜 정권을 교체했습니까 우리가? 예. 잘못된 걸 바꾸려고 한 것인데 이 정권과 같이 권력을 공유하는 공동 대연정 정부를 만나는 것은 정권교체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정권교체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이 부분은 뒤에다가 또 질문 드려보기로 하죠. 자, 두 가지 불편한 키워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문재인 하면 기억해 주십시오. 희망 키워드는 뭔가요? 문재인.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 중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첫 경선지는 호남이죠. 그래서 더 뜨겁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들 지지율이 본선을 방불케 하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대리인 인터뷰인데요. 답하기 편한 질문, 이미 많이 나온 질문들은 다 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네티즌들이 뽑은 문제적인 키워드, 좀 불편한 질문들 이런 걸 중심으로 짧은 인터뷰를 4명 모두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전부 만나보죠. 먼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송영길 총괄본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공통 질문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여러 공약 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고용 절벽, 인구 절벽으로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어서 공공 분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분야 그리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분야 네 파트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는
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예. 저는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하면 적폐청산 이거 먼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씀 먼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본부장. 앞서 예고드렸듯이 오늘 인터뷰는 그냥 평범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우리 청취자들이 이미 보내주셨던 또 지금 보내고 계신 문제적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제적 키워드, 저 불편한 질문, 꼭 묻고 싶은 질문